얘들아 안녕. 온라인 수업 기간도 아닌데 선생님이 왜 수업 동영상을 올렸나 싶겠지만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의 공부를 돕기 위한 목적도 있고 선생님이 화요일날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을 현장에서 듣지 못하는 7반, 8반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진도를 한 3줄 정도 나간 반도 있고 진도를 아예 안 나간 반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교과서와 함께 봅시다. 교과서는 168쪽, 한지 노트는 132쪽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인구 단원의 마지막 주제예요. 인구 단원의 마지막 주제는 외국인, 우리 국토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우리나라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을까? 자,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는 약 250만 명 정도입니다. 자, 전주의 인구가 얼마지? 전주의 인구가 약 한 65만 정도 되고 전라북도 인구가 약 한 18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전라북도 도민들보다도 대충 한 1.5배 정도 많은 숫자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단순히 그냥 우리와는 국적이 다른 사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 타인이라고만 하기에는 굉장히 우리 국토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역할, 이 사람들의 영향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우리나라에 오게 됐을까? 이주 배경을 좀 살펴보면 세계화에 따라서 세계화, 즉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기 시작하고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노동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노동시장이 개방이 됐다라는 건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해당 국가의 산업을 위해서 제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노동시장이 개방이 되니 외국인의 국내 취업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외국인의 국내 취업,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유학을 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 결혼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단원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떠올려 보세요. 사단원에서 촌락지역,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을 해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청장년층의 성비 불균형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농촌, 촌락지역, 1차 산업이 발달한 촌락지역은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을까, 낮을까? 높을까요, 낮을까요? 성비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성비라는 것은 여자 100명당 남자가 몇 명입니까? 라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이 발달한 촌락지역은 청장년층의 성비가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죠. 그래서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농촌 청년들의 결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때 당시에 국제 결혼을 돕는 그러니까 농촌 쪽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여성들의 비율이 워낙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농촌 지역에 들어와서 이 한국인 이 농촌 청년들과 결혼을 하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어요.
이때 이 국제 결혼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회사들이 엄청 생겨납니다. 후에 이제 한 2010년 지나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주하는 관련 법들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국제 결혼이 조금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국제 결혼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죠. 자, 관련된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자, 여기 지금 한진노트 132쪽 밑에 있는 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교과서 167쪽에 나와 있는, 써줘야지, 교과서 167쪽에 나와 있는 자료 2번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2000년대 이후로 국제 결혼이 훅 증가를 하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2010년 이후로 이제 이때부터 서서히 국제 결혼의 건수가 감소하는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자, 이러한 이주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유형을 좀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노동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결혼 이민자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등등,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지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변동이 조금 있을 수는 있으나, 일시적인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의 숫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거주 유형에 따라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의, 외국인 근로자, 즉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자, 이들의 유입 배경은, 자, 국내 근로자의 임금이 변화되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됐어요. 그 변화 요인 중에 하나가 국내 근로자의 임금 상승 현상이 있죠. 자, 떠올려 보세요. 우리 5단원에서 배웠어요. 시험 봅니다, 얘들아. 5단원에서 그 공업의 발달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내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그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 해외로 이전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그 이후로 이제 국내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메꾸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흔히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됩니다. 당연히 해당 업종에서는 이제 노동력을 구하지 못해서 제대로 산업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입장이에요. 노동력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현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디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어떤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여기 밑에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국적이 중국이에요. 중국. 한두 개를 포함한 중국 국적의 사람. 그리고 그다음이 동남아시아, 그다음이 인도, 남부아시아로부터 저임금 노동력이 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요.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업은 주로 이제 소비자 서비스업에 속하겠죠. 자, 그러나 최근에는 연구개발 혹은 국제금융과 같은 전문직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입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국적 기업, 이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고임금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어떤 요인에 의해서건 하여간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이 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네, 넘어갑시다.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국제 결혼에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국제 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증가를 보면 일단 배경은 농촌 지역에서 농사노촌 지역, 즉 1차 산업이 주로 발달한 지역에서 결혼 정년기, 즉 앞서 얘기했던 청장년층의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주로 이들이 많이 종사하긴 하지만 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서 이 농촌 지역도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이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국제 결혼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을 하죠. 자, 현황을 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 국제 결혼 건수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예요. 이 감소하는 추세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결혼 건수 자체가 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이제 농촌 지역에서 줄기도 하고,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2010년이 넘어가면서 이 국제 결혼이 막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국제 결혼이 막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시가 되고, 출입국 제도가 좀 손봐지고 이러면서 이 국제 결혼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이런 정책들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우리나라 전체 결혼에서 국제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에는 10.5%, 2020년에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2010년에는 100명 중에 10명이 국제 결혼이었고 2020년에는 100명 중에 7명이 국제 결혼에 해당했다. 서로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고 분명히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 갑시다. 자, 특징을 좀 살펴보면, 자, 국제 결혼 비율을 따지면 대체로 1차 산업이 발달한 촌락 지역이 높게 나타나요.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 즉 건수를 따져보면 도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구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혼 건수 자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제 결혼도 마찬가지로 도시가 많습니다. 자,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 결혼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2020년 기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비중은 5.2%, 여성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 비중은 한 2%? 반 정도 안 되죠. 자,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혼인했을 때 여성의 국적은 주로 베트남, 중국, 태국이었고,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혼인했을 때 남성의 국적은 주로 미국, 중국, 베트남 순서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있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이 국제결혼 관련해서 데이터를 좀 살펴볼게요. 앞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의 변화는 좀 살펴봤고요. 우리나라의 시도별 국제결혼 건수예요. 비율이 아닙니다. 자, 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 있죠. 경기도, 그리고 서울.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 그리고 외국인이 많은 지역일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그만큼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외국인들도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물론 예외이지만 뭔가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자 오는 사람들이라면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외국인들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슬픈 현실이지만 전북은 외국인의 유입도 적다라는 거. 넘어갑시다. 세 번째 보면 자, 이로 인해서 국제 결혼이 증가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동시에 경험하는 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2012년, 2016년 사이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 수가 쑥 증가하고 있겠죠. 증가하고 있지요. 이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지나갈 거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회가 얼마나 대위가 되어 있느냐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넘어갑시다. 한지노트 133쪽입니다. 자, 탐구활동. 이거 되게 중요한 탐구활동이에요, 얘들아. 해봅시다. 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로 나눴어요. 자, 각각의 유형별로 보니까 분포하는 패턴이 다르더라. 자, 요거를 분석을 좀 해봅시다. 일단 왼쪽 지도를 보고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은 지역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지도를 보고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지역에 몰려 있는지 그 이유,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어딘지,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떤 특성을 지닌 지역인지를 한번 빨리 일시정지 누르고 찾아보세요.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얘는 외국인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 지역이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걸 알려면 그러니까 이 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있는 지역이냐를 판단하려면 우리 교과서 169페이지에 있는 자료 3번을 봐야 돼요. 자료 3번. 자, 보면 외국인 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외국인의 인구를 나타내주는 자료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10개의 시군구예요. 경기도 안산시, 서울의 영등포, 경기도 수원시, 경기 화성시. 자, 특징들이 좀 있죠. 서울 구로구, 경기 시흥, 서울 금천, 경기 부천, 뭐 관악 성남까지. 자, 얘네들의 특징을 보고 이 해당 지역들의 지역별 외국인 비율을 보면 그 지역의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역의 인구 중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절대적인 외국인 인구 자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공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공간이 바로 경기도 안산시예요. 안산의 지역적 특징은 안산은 어떤 도시죠? 안산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어야 되는데 자, 일자리가 풍부해요.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죠. 자, 등등등등 이런 특징들 확인하면서 그리고 아까 한지노트에 있는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답을 좀 찾아가도록 합시다. 자, 이동 가자. 아이고 갑시다. 그러면 자,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많은 지역, 근로자의 수가 많은 지역은 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을까? 일단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로 제조업체가 많이 분포하는 곳. 그래서 즉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지역에 외국인 이 근로자들, 외국인 그러니까 노동력 제공을 위해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유형에 속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자, 반면에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볼까요? 얘는 요 지도만 봐도 충분히 가늠이 돼요. 외국인 중에 외국인 그 결혼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 볼까요? 여기가 어디죠? 정선, 태백, 예천, 봉화. 기억나야 돼, 얘들아. 뭐 영양,
사실 얘네들은 이름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면 농촌 지역이구나 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으로 와도 마찬가지 지역이요. 순창이다, 순창. 그지? 자, 요런 지역의 특징 방금 얘기했죠. 정리해 봅시다.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즉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은 농촌 지역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도시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은 농촌 지역의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토는 다문화 공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건 사실 조금 딴소리인데 얘들아, 우리가 흔히 다문화 이야기를 할 때 다문화 이야기를 할 때 국적이 달라서 그래서 뭐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문화라는 개념은 크게 보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활 양식, 그죠? 혹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다 다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학교도 다문화지, 그죠? 그 기성세대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 그리고 현재 총총 튀는 여러분 10대 소녀들의 그런 가치관 내지는 생활 양식 분명히 다르죠. 이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꼭 국적의 차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사회였어요. 이미 우리는. 근데 유독 국적이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 좀 큰 편이에요. 우리가. 일단 뭐 개인적인 선생님의 생각,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한번 가봅시다. 어쨌든 좋든 싫든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고 여기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겠죠. 자, 갑시다. 언어, 종교 등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거나 혹은 국적이 같은 이주자들이 어떤 특정 지역, 일정 지역에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이들도 살아야 되니까 정보를 교환하거나 혹은 나와 익숙한 자국의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해요. 당연하지 않을까 얘들아? 우리도 전혀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어떤 지역에 우리가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최대한 내 삶의 방식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나와 가장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정착하고자 할 거예요.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 한지노트 오른쪽의 지도를 보면 서울 안에서 다문화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현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지도예요. 자, 뭐 이태원의 이슬람 거리 많이 들어봤으니까 알 것이고, 왕십리의 베트남 거리, 광희동의 몽골타운, 뭐 이태원의 나이지리아 거리도 있구나, 이촌동에 일본인 타운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자, 어쨌든 이 특정 지역에 이주한 외국인들이 각자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주변과 구분되는 뭔가 이국적인 경관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특징을 보면 이주자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요. 융합돼서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른쪽에 봤던 이런 지도에 나온 이런 지역들이에요. 대표적인 지역이 안산시의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 여기는 로드뷰로 한번 보세요, 얘들아. 직접 가보지는 못하더라도 로드뷰로 보면 간판 자체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 간판도 물론 있는데 하여간 이색적인 그런 문자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자, 이런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더라. 자, 이렇게 우리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런 사회에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자, 긍정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 일단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그 다양성이 증가한다라는 거 아주 큰 이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만 보면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아주 힘든 위기를 겪었던 이 3D 업종들의 인력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주 큰 우리가 도움을 얻었죠. 그리고 이 경제 규모 자체가 성장하는, 특히나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청장년층 비중이 줄어들 위험에 놓인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아이 출산율이 낮은데 어디서 아이를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혹은 결혼 이민자들, 유학생들 이렇게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 경제가 성장하는 경제의 몸집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자,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인종의 차이, 민족의 차이, 종교적 차이에 대한 편견 문제. 그리고 근거 없는 차별 등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된다라는 거. 그리고 결혼 이민자가 겪는 적응 문제, 자녀 보육 문제. 자, 얘는 우리 교과서 169페이지 자료 4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에 따른 갈등.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며느리가 그 지역은 이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은 이 낮잠 시간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에 낮잠을 꼭 자야 돼요. 그래야 이제 효율적으로 노동이 가능하니까 그런 문화가 있어. 그런데 이 한국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감히 내가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시간에 방에 들어앉아서 낮잠을 자고 있어? 그러면서 생기는 갈등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나쁜 거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과 관련된 문제. 지금 우리 읽었던 책 중에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은 친구들은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을 텐데, 자, 부모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국적, 물론 법적인 국적은 어느 한쪽으로 정해져 있을지 모르나 그 문화적인 정체성, 나는 과연 어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에 적응이 어려워지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참고로 우리 교과서에 일자리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생님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해당 일자리에 국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3번 이상의 그 노동력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고를 하는 거야.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최소 3번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구해지지 않으면 그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 경쟁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고 넘어갑시다. 일단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합니다. 갑시다. 자, 그러면 다문화 사회가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이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개개인의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교육을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해주기 위한 능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문화 수용성이란 문화 개방성, 국민의 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세계 시민 행동 등등등등등등 8가지 지표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쉽게 해볼 수 있어. 나의 다문화 수용성은 몇 점일까? 한번 너무 공부하기가 싫으면 아니야. 공부하고 싶어도 한번 참고 해봐야 돼. 해볼 필요가 있어. 나의 다문화 수용성은 몇 점이냐?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다문화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외국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우리 이거 통합사회에서 나왔었죠.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주면서 동시에 우리는 보편윤리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상대주의로 치닫지 않게끔 왜냐하면 그 문화적인 다양성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이게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에 판단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양성의 문제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윤리적으로 타당하냐 정의롭냐에 대한 딱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자, 네 번째, 배려와 이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해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시민단체는 여러 가지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줘야 된다. 라는 거. 자, 다문화 사회를 거부할 수는 없으니 전문 인력의 유입을 추진해서 다문화의 편익을 높이자. 뭐 이런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비율이래요. 가나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이거 어디야? 몰라도 돼요. 근데 봉화입니다. 봉화. 내가 어딘지 모르면 1차 산업이 발달한 농촌 지역이구나 하면 되지. 여기는 알아야지. 화성. 여기도 알아야지. 대전입니다. 요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비율이래요. 봤더니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절반이 넘네. 여기 어디예요? 화성입니다. 다른 지역과 좀 차이가 느껴지는 지역이 있어. 요 지역. 유학생의 비율이 높다? 대전인가 보다. 얘는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다. 봉화구나. 그러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가는 다보다 성비가 높지. 자, 얘들아, 화성은 2차 산업이 발달한 제조업 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성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 성비라는 것은 여성 100명당 남성의 비율이니까. 자, 다 지역은 농촌 지역이잖아요. 청장년층의 비율 자체가 줄고 있고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데 노년층은 여성 비율이 높다고 했어. 그래서 가는 다보다 성비가 높아. 답을 찾아버렸어요. 1번. 자, 그래도 봅시다. 2번. 나는 대전은 화성보다 200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높지 않아요. 대전은 원래 큰 도시였어. 그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최근이라고 하기도 민망해. 2000년 이후에 주요 광역시 대도시들은 인천 제외하고는 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자, 나는 3번 봅시다. 나는 대전은 다보다 총 부양비가 높지 않아요. 총 부양비는 청장년층분의 유소년, 노년 곱하기 100입니다. 청장년층 자체가 이 나은 다보다 많기 때문에 총 부양비가 낮습니다. 총 부양비를 비교할 때는 각 지역별 청장년층 비율을 생각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나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지 않지.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구해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입니다. 다는 가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지 않다. 유소년 자체가 적다라는 거. 넘어갑시다. 5번. 표는 세 지역의 인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지역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근데 가나다 지역이 봤더니 뭐 세종, 해남, 안산 중에 하나네. 총 인구만 가지고도 찾겠다 얘들아. 일단 인구가 가장 작은 다가 해남이겠구나 알 수 있죠. 확인해 볼까? 노년 인구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 해남 맞네. 자, 그럼 가와 나, 즉 세종과 안산 중에 외국인 근로자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죠. 안산. 그죠? 안산의 특징. 우리 앞에서 다문화 공간 얘기하면서 안산 중요한 지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가 세종.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문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6단원 인구에 대한 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자, 교과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교과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